저희가 준비한 책은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이름이 아주 강렬하죠. 내 이름은 빨강. 저도 사실 터키 작가는 처음인데 오르한 파묵이라는 분이시고요. 200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유명해지신 거는 꽤 정말 오래되세요. 1985년에 이 하얀 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말 그 뉴욕타임즈의 칼럼이 정말 유명합니다. 첫 문장이 New Star Arise in the East라고 해서 정말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칼럼이 이 책에 받쳐지면서 더욱 유명해진 분이시죠. 저도 사실 잘 모르다가 내 이름은 빨강을 읽으면서 관심이 생겨서 많은 책들을 찾아봤었는데 정말로 다 뉴스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터키에서 터키가 좀 두 가지 색깔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탈이슬람 하면서 서구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케말 파샤라고 하는 터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어떤 현상이 근대에 있었었고 터키에 최근에는 또 좀 더 이제 이슬람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정치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래는 이스탄불에서 굉장히 이 서구화된 부유한 대가족 속에서 성장하시고 공대를 다녔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했는데 정말로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하셔서 결국은 작가의 길로 했습니다. 역시 작가도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라고 했었지만 이분은 하는 셨더라도 이분이 그냥 이렇게 책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하버드대 찰스 엘리 노턴 강의라고 해서 이게 정말 유명한 강연인데 여기에 이제 보르헤스, 그 이탈로 칼비노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의 뒤를 이어서 이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한 그 강의록이 소설과 소설가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다른 책들에서도 보면 정체성에 대한 게 제일 많이 있어요. 나는 왜 나인가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이 중요한 이분의 모든 책에 일관되는 어떤 주제이시고 거기에 보태서 내 이름은 빨강은 이분이 워낙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림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있으시고 배경 자체가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한국인, 나는 왜 한국인인가? 한국인은 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듯이 아마 이분도 나는 그럼 오스만 제국 사람인가? 터키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그냥 인간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게 특별히 더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 터키라는 위치 자체가 이 서양하고 동양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인도와 중국도 아니고 서부 유럽도 아닌 그 상황에서 하지만 굉장히 아주 번영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중심이었던 곳이 이 터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양왕조, 흑양왕조라고 해서 지도가 그 당시 지도가 있는데 하얀 성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일 중요시하는 그 시점이 이슬람 기원 1000년을 맞는 1622년을 기점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서기 1000년, 서기 2000년 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듯이 이슬람 배경에서는 또 이슬람 기원 1000년이 될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슬람 1000년이 되는 그 시기에 아주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때 벌써 이제 외부와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서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또 무엇이 쇠퇴해 가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또 어느 게 더 좋은 건가 더 나쁜 건가 우리 건 뭐고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것이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신에 대한 개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 세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왜 페르시아 그림 예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얼핏 보면 마치 그 인도 그림이나 중국 민화, 우리나라 민화처럼 이렇게 원근감 없이 아기자기하게 아주 컬러풀하게 그린 그런 그림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위치가 이 터키라는 위치가 워낙 유럽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 상인들하고 굉장히 교류도 활발했었고 이때가 셰익스피어가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막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유럽에서도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는 딱 그때였었기 때문에 이 바로 인접해 있고 서로 교역이 활발한 이 나라에서도 그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잘 모르지만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1600자 아닌 1500년대까지는 전부 다 세밀화였다가 1600자가 붙기 시작하면서 서양화 비슷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아마추어 같은 거죠. 이제 유럽의 르네상스 그림이 정말 이렇게 교수님이 그린 거라면, 프로페셔널 화가가 그린 거라면, 여기에 그림은 뭐랄까 약간 좀 학생들이 아주 이렇게 순수하게 그린 것 같은 그런 거라서 실력의 차이가 나면서 하지만 이 최고의 장인이었던 세밀러라는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이교도의 이 전통에 매혹당하는 그런 거를 경계하면서 그리고 또 감히 셈이라는 신의 어떤 관점에서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 유럽의 화풍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같이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불경하고 너무나 신의 거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에르주름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더 원리주의적인 사람,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거, 이런 것이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부터 400년 전, 정확히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 1600년대 초반이나 유일하게 쓴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 소설이라고 쓴 눈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는 보면 지난 20세기 말에 서구를 받아들이는 그 인본주의적 이제 서구화를 추구하는 정권하고 또 좀 더 이슬람 종교적인 근본주의 갈등에 대한 그 책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여기서도 사실 400년 동안 이게 똑같은 거죠, 그 갈등이. 이 책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실 필요 없고 정말 첫 단어서부터 아주 뭐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이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0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챕터마다 전부 다 주인공 화자가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죽은 몸, 두 번째는 내 이름은 카라, 나는 게입니다, 나는 살인자라 부른다, 나는 애니시테요, 나는 오르한, 나는 카라, 나는 에스테르 해서 이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자기의 심리를 묘사하고 남들은 알기 어려운 자기의 심리를 묘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관점을 다 달리 한다는 거에서 라효몽처럼 아주 색다른 어떤 반전을 계속하게 되지만, 거기에 보태서 이렇게 금화, 죽은 몸, 개, 나무 뭐 이런 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의인화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동화적인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이제 살인 사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미라 화가들이 여기서도 일관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인간의 모든 죄악에 오로지 그 하나는 시기심이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가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든 범죄가 거기에서 비롯되고 그런 거. 그래서 이 세미라 화가들이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질투하고 막 진짜 범죄조차도 저지르게 되지만, 또 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신성하다 할 만큼 자기의 온 한 생명을,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바쳐서 그 그림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로지 그림으로만 이 신의 뜻과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 책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꼭 2권 안 보셔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그냥 처음에 1권만 보셔도 거의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권까지 다 보고 나시면 정말로 책이 또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정말 이 책 1권을 볼 때 배움과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권은 정말 순식간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을 때도 정말로 재밌다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드디어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이렇게 해서 범인을 알은 다음 이 책을 다시 2번째 읽을 때는 정말 다른 게 읽혀요. 처음 읽을 때는 이 범인을 찾기 위한 걸로 온통 쫓아다니기 때문에 책이 정말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범인만 쫓아다니게 되는데, 사실은 다시 그 범인이 누군지를 읽지 않고 그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책을 다시 1장서부터 다시 읽으면 이렇게 많은 복선들이 다 깔려 있었던 거였었구나를 알 수가 있고, 정말 지난주에 우리 소유의 종말하면서 어떤 분이 밑줄 안 칠 줄이 없었다고 하셨었는데, 거꾸로 저는 사실 내 이름은 빨강을 치면서 정말 밑줄 안 칠 단어가 없다 싶을 정도로 형광펜이 많아져서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분별이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신선한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명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살인범을 심지어 몰라도 이 1권을 읽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명, 다른 시대, 다른 직업으로 다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인간 본연에 느끼는 어떤 질투심, 두려움, 불안, 사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보편적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잘 느낄 수 있어요. 마치 400년 전에 나랑 너무너무 다른 이 화가들의 삶이 꼭 정말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한 책이었습니다. 왜 이분한테 노벨상이 갔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의인화한 것들이 되게, 나는 뭐 개입니다. 이 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는 그냥 개를 뭐 나쁘게도 하지만 또 귀엽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슬람에서는 굉장히 이 개가 아주 불경스러운 생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로서의 어떤 자기 항변, 여러 가지 나는 나무입니다 뭐 여러 가지인데, 저는 제일 재밌는 게 203페이지에 나는 금화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금화로서, 내가 이 동전으로서 이게 비싼 값어치를 있는 금화로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 관점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신 앞에 모두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되거든요. 어쩌면 하나의 거대한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신에게 소속된 그런 편안함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되고, 반면에는 내가 정말 진정한 화가라면 내가 그린 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세미라에서는 서명 같은 것이 용납되지 않았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귀를 그리는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동물의 코를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보면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어떤 스타일과 서명에 대한 것들이 있고,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126페이지서부터 해서 나는 나비라 부린다 라고 하는 어떤 이제 한 명의 또 세미라가,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나는 황새라 부른다 라고 해서 또 하나의 세미라가의 이야기, 152페이지에 나는 올리브라 부른다 라고 해서 세 명의 제일 중요한 이 세미라가 세 명이 이 각각의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 세미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스타일과 서명에 대한 세 가지 일화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어떤 이슬람 전설, 역사일지 전설일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시간과 그림에 대한 것, 그림이 시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대해서 141페이지에 쓰고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도 역시 세 가지의 그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림에 스며들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보면 눈먼과 기억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옛날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도 책을 이제 평생 너무 많이 보면 눈이 머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신라권 할 때도 그랬었고 보르헤스 할 때도 그랬었고 했었지만, 여기 그 세밀화가들도 워낙 막 쌀 아래다가도 그려놓고 너무너무 이 세밀한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가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눈이 머는 일이 아주 흔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가가 안 돼서 눈이 안 멀면 그걸 더 불안해하면서 눈이 먼 척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는 그런 심리에 대해서도 너무 서글플 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장, 이 아까 120페이지서부터 한 160페이지까지 있는 요 세 장은 꼭 한번 진짜 읽어보시기를. 그 다음에는 이 책의 큰 줄거리가 이제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되게 좋아했던 사촌 아름다운 세큐레, 저자의 그 어머니 이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기억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을 세큐레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세큐레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촌이었던 카라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감히 할 수가 없어서 세큐레랑 결혼을 못하고 이제 12년을 전쟁터에서 하다가 돌아와 보니 세큐레가 이제 과부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로 숨막히는 사랑, 그리고 또 그 아버지도 이 딸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딸을 딴 데 주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딸이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세밀화가들도 모두 다 이 세큐레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또 세큐레의 전 남편의 시동생도 전 남편과 쌍둥이 같이 같은데 이 형수님이죠. 그래서 이 형수님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처음에는 이런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말로 이 사람도 정말 이 사랑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165페이지에 보면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박물 장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막 이제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온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식도 전하고 물건도 팔고 했듯이, 이 사람도 이 에스테르라고 하는 유태인 중년 부인이 사람들에게 이제 중매도 하고 물건도 팔고 소식도 전하고 이렇게 그걸 하는데, 편지들을 20, 15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전달해 주는데, 그러면서 서로 다 애간장을 태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랑이 이렇게 딱 쌍방이면은 재미없잖아요. 이걸 삼각관계를 더 만들어서 편지값도 올리고 또 사람들도 더 이게 사랑이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이 삶의 지혜가 있는데, 그 카라라고 하는 이 남자 세미라가 주인공이 이 세큐레에게 당장 이 편지를 꼭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고 해서 하니까, 165페이지 위쪽에 보면 바보들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이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라도 되는 듯 성급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바람에 상대방의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지요. 영리한 연인은 결코 서둘러 반응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결론은 서두르면 사랑의 열매가 늦게 맺는다는 거지요. 협상의 법칙 같은 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내가 좀 더 서두르는 편이 무조건 진다. 어떤 외교적인 거나 사업적이거나 이렇게 사랑에 대한 거거나 어떤 업무에서나
이렇게 서두르는 사람이 훨씬 더 지게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하는 건데, 하물며 이 사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막 1초가 막 1년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 시간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좀 느낀 게,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는 18세기 이후에 19세기가 되면서 그림 형제나 안데르센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민화가 많이 개발되고, 어떤 서양적인 민화는 많이 알고, 아무래도 동양권이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민화들은 많이 알면서도, 심지어는 인도의 민화 같은 것도 많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슬람 문화권의 나라에서 모두가 아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우리한테 무슨 콩쥐팥쥐처럼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우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닌 거를 이렇게 보면서 문화권의 책들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쪽 문화권의 책들이 좀 더 많이 번역되고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추리 소설로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역사 소설로서도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예술, 그림에 대한 어떤 정말 그림이 이렇게 흥미로운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시리라 믿고, 두 권이라는 거에 놀라지 마시고 이것만 꼭 먼저 읽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만큼 이렇게 강렬하진 않지만 정말로 이 사람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던 그 하얀 성이라는 책도 꼭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후기작으로는 색깔, 이 사람이 검은 집이라는 것도 있고요, 내 이름은 빨강, 그리고 아까 하얀 성, 그리고 잠이 있다면 푸른색일 것이다,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색깔을 굉장히 상징화를 잘하는데, 이거 말고 눈이라고 해서 하얀색 눈을 배경으로 해서 내 생애의 정치소설은 하나면 된다라고 해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소설이라고 해서 한 눈도 있는데, 제가 눈은 지금 읽던 중이었었는데 정말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도 아르메니아 사람들하고의 어떤 학살, 이 터키 사람들끼리 다시 했을 때 이 내부적인 내전, 이런 것들에서 정말로 배울 게 많고, 사람이 정말 다 똑같구나. 저도 어찌 보면 옛날에 좀 잘 모를 때는 우리나라 역사만 너무 불행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끔찍하고, 그게 근대사일 때도 뭐 아주 옛날 몇백 년 전일 때도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리석고, 또 우리나라 주변의 민족들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거를 또 바보같이 다 당하고, 그래서 우리만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문학이든 역사든 나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순한 맛 역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나라, 이 지구상에 지금 이렇게 존재하기까지 정말 그렇게, 이 사람도 본래 이 터키에서 추방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명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건데, 미국으로 스카우트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스만 제국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100만 명과 쿠르드족 몇만 명을 죽였다는 그 말이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나라에 가면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망명을 해서 사는데, 최근에 국가훼손죄는 기각됐다고 합니다. 워낙 이 사람이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모든 나라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이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한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서 쌓이지? 옛날에는 호남 명남처럼 왜 어린 마음에도 왜 그럴까 했었는데, 전 세계를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다 캐나다도 그렇고, 벨기에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그냥 이 나라가 둘로 쪼개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마다 다 그 국민투표를 해보면 정말 아슬아슬아슬 분리되지 않는, 근데 그게 서로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분리되면 나라가 너무 조그매지니까, 그럼 이제 대외적인 힘이 없어지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원리, 좀 더 이슬람 원리주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이 인본주의적인 서구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 각각은 너무너무 다 자기 정의에 대해서 신실을 하고, 하지만 거기서 부딪히는 갈등과 거기서 희생되는 어떤 민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울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르한 파묵이라는 그 작가를 내 이름은 빨강으로 시작하신다면 다른 책들도 아주
재미있게 잘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그 새로운 인생은 터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위라 그래서 하는데 생각보다 그 책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역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그 순서가 역시 중요해서 하얀 성 꼭 강추드리고, 그리고 눈도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오르한 파묵을 알므로써 지난주는 그 꼬리에 꼬르를 무는 다른 작가들을 새로 알아가는 즐거운 비명을 지른 한 주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오르한 파묵으로 시작해서 비영어권에 아주 훌륭한 영감을 주는 작가들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100마리 필요 없고 꼭 한번 3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손에서 놓으실 수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